포커스 온이란 이름으로 앞으로 이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기획이 될 예정이고요. 이 행사를 제가 기획하게 된 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좀 머릿속에 그리던 거긴 했어요. 한국에 가면 재미난 일들이 많아지겠지. 전 그때 제가 되게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누가 독일에서 12년이나 살아봤겠어. 그냥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유학한 것도 아니고 독일의 재미난 것들을 엄청 찾아 돌아다니고 쏘다니고 나만큼 독일을 여행 많이 한 사람도 쉽게 만날 수는 없고, 한국 가면은 막 문화센터 이런 데서도 강연도 많이 하고 막 이럴 계획이 있었는데 잘 안 시켜주길래 제가 이렇게 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화센터의 조성과 이 운영에 큰 도움을 주시고자 이렇게 첫 행사에 참여해 주셨고요. 이렇게 저렇게 낚여서 이 자리까지 와주신 거 너무 고맙고요. 어쨌든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맨날 요리하고 양파 다듬고 맨날 새우 다듬다 보면 점점 이렇게 예술 활동이나 예술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이렇게 무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요. 얼마 전에 제가 누가 준 티켓으로 저 국립극장에 가서 어떤 공연을 하나를 봤는데 갑자기 막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공연이 있었구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못 다니다 갑자기 가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이제 혼자서 심야 영화가 됐건 아니면 아침에 조조 영화가 됐건 이렇게 좋은 영화 보러 가면 그래 내가 영화도 이렇게 안 보고 있었네. 그래서 그 예술을 가까이 한다는 즐거움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 즐거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게 항상 저는 이 그룬트라는 사업과 이걸 기획할 때 같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한 잔의 와인에 그냥 단지 와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1차원적인 그런 즐거움 말고, 그동안 우리 한 20년, 30년 선배들은 어쨌든 좀 즐길 것들이 너무 단순했잖아요. 맨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런 즐거움의 시절이 좀 지나고 요즘에는 여가도 그만큼 늘어나고 우리의 또 인생은 되게 길어지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인생에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재미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면, 그래서 이 한 잔의 와인에도 그런 문화예술을 좀 담아보자, 그런 취지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 사업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회원으로 이제 임명되신 거니 알아서들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듀러입니다. 듀러. 여기 이 잔에 담아놓은 디자이너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주신 이미지는 듀러가 판화를 그렸던 화가라는 그런 정체성을 많이 담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예술가가 달라지면 아마 이 잔에는 다른 이미지가 이제 채워질 거예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디자이너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듀러의 자화상 유명한 거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날짜 박아주세요 이렇게 보냈더니 그거를 A 안으로 보내고 B 안으로 이걸 보내주셔서 바로 저는 이거 해야죠 그랬답니다. 이게요, 듀러가 이제 1500년대 즈음 활동했던 화가잖아요.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거의 한 300년 정도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코뿔소가 이렇게 생긴 줄 알았대요. 듀러는 코뿔소를 안 보고 그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코뿔소를 어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항구에 잠깐 정박할 때 구경을 했던 누군가가 스케치를 해서 말로 혹은 글로 전해준 걸 듀러가 듣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너무 리얼한 거죠. 그리고 이게 판화로 그려졌다 보니까 판화로 인쇄가 되어서 그 뒤로 한 3세기, 4세기 동안 영국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유럽으로 이게 편찬이 돼서 백과사전에 코뿔소 하면 맨날 이 그림이 갔었어요. 이미지라는 게 얼마나 강렬한가를 증명해주는 그런 한 예가 아닌가 싶어요. 잘 그렸네. 잘 그렸죠. 네, 비슷하죠. 안 보고 그린 것 치고 정말 잘 그렸죠. 그래서 신기해서 아마 계속 이렇게 백과사전에 실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뿔소 귀 위에 보이는 저 A자와 B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서명이 있죠. 듀러는 자기의 서명을 저런 식의 모노그램으로 만들어서 자기 작품마다 찍어냈던 최초의 예술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미술사에서. 자, 듀러가 그린 그림이 대략적으로 한 1100여 점의 스케치 작품이 있고요. 목판화와 동판화 이걸 합쳐서 한 350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회화가 한 200여 점이 있어요. 그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목판화와 동판화가 350여 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걸 찍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과 얼마나 많은 그림이
유럽으로 퍼졌겠어요? 판화라는 게 속성이 그렇잖아요. 뒤로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자꾸 어디 가서 뭘 배워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그 예술의 장르나 매체들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크로스오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굉장히 또 느껴지는 바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바이에른주가 그쪽인데 거기서 조금 더 중부로 오면은 거기에 프랑켄 지역이라고 있어요. 프랑켄 지역. 거기도 와인 산지로 정말 유명해서 앞으로도 제가 그 지역 와인도 좀 많이 소개할 건데, 프랑켄 지역을 대표하는 바이에른 지역과의 경계에 있는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뉘른베르크예요. 뉘른베르크 들어보셨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같은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가 듀러입니다. 지금도 듀러의 흔적을 보려면 그 도시 가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대표작은 거기 별로 없어요. 루브르에 있고 저 프라도에 있고, 독일 내에서는 뮌헨에 있는 피나코텍이라고 하는 미술관이 아주 중요한 미술관이거든요. 거기에 있고, 뭐 판화 같은 것들은 베를린에도 있지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알베르티나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가 정말 중요한 듀러의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비엔나 가시면 그런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되게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편견의 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양코 스베코프라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왠지 또 책을 자꾸 보여드리냐면, 이 시절의 어떤 유럽 지도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듀러 얘기가 더 실감나게 들릴 거고, 그리고 이 듀러의 업적을 이렇게 자꾸 저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성수동은 어때? 그러면 우리 편견이 있잖아. 아, 거기 되게 힙해. 이런 거를 되게 쿨하게 지 멋대로 쓴 책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유럽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눠버렸어요. 엄청 많죠. 뭐 어떤 식으로 나왔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저는 유럽에서 12년을 살았잖아요. 이거 보면 엄청 웃긴 거예요. 아, 맞아. 감자를 먹는 사람들과 토마토, 반면에 올리브를 먹는 사람들과 버터를 먹는 사람. 여행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생선을 어디다 튀겼냐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지중해 음식이. 올리브 건강에도 좋고. 함부르크 가서 이분들이 생선 튀김을 드셔봐야 행복한 나라 사시는 줄 알지. 자, 그렇고요. 또 뭐 재밌는 게 뭐가 있나 볼까요? 이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의 시선에서 본 유럽 지도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독일인들 어떻게 보는지 볼까요? 시계에 중독된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반면에 독일 사람들은 유럽을 어떻게 보는지 볼까요? 정말 웃긴 거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용적인 사람들인지 일단 볼 수 있어요. 스웨덴을 볼 때 이케아밖에 안 떠오른다는 거. 에펠탑이요. 에펠탑. 그러니까 독일인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독일 관광객들은 프랑스 하면은 에펠탑밖에 안 떠오르는 거지. 이태리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음식들 중에서도 피자의 나라인 거고, 그냥 거기 가면은 저기 바티칸 줄 서서 바티칸 들어가는 데고, 일종의 농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랑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행하면서 늘 느끼고, 우리가 유럽 여행할 때 재밌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국경 하나 넘어가면 말이 달라지고, 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사람들이 삶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이렇게나 다르구나. 지금이야 이렇게 여행도 많이 하고 소통이 많이 되니까 그나마 좀 많이 믹스가 된 거지. 뒤로가 살던 500년 전에 그게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토마토 라인, 포테이토 라인, 버터 라인, 올리브 라인 죄다 보면 다 그게 알프스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4,000m에 가까운 산맥이 이 유럽에 관통하고 있고, 이걸 넘나들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화적, 환경적 차이가 사람들의 어떤 성향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게 종교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그냥 막 슬프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고 또다시 부활을 앞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렇게 해석하자면 그 슬픔을 그냥 슬픔 그대로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의 아름다움으로 조금 더 이상화시킬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고, 독일 사람들이 이 무렵에 혹은 그 직전 후에 이 똑같은 테마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볼게요. 한 두세 개 정도 먼저 만들어진, 독일 쪽에서 만들어진, 라인강 중류에서 만들어진 피에타입니다. 원래 피에타를 이미지로 형상화한 건 독일이 먼저였었어요. 어떤가요?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단지 그 150년, 200년의 시간차 때문일까요? 그 뒤엔 안 그랬을까요? 독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좋아요. 머리가 좀 더 크면 어때? 지금 이 비극적인 상황을 나는 이렇게 표현해야겠어. 애통함을 넘어선 분노의 모습이죠. 이건 거의 혐오스러운 느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지금 여기 피 나오는 거 보이세요? 핏방울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모습을 저런 식의 과장을 통해서 알자스 지역에 꼴마르란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정말 멋진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부르는 화가인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 가로축이 되고 있는 나무가 휘어져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 휘어진 느낌 때문에 더욱더 인체가 만들어내는 그 하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고통을 전할지를 더욱더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다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뻗고 있는 모습이 우린 되게 표현주의적이다라고 많이들 해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사실주의적인 표현과 그리고 또 하나 표현주의적인 기법에 원래 워낙에 능했던 게 독일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이 접점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접점을 통해서 더욱더 미술사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뒤로란 얘기죠. 이 그림 자체가 기행문이에요. 알프스를 넘어 구름 낀 독일을 벗어나서 자기가 아드리아해라고 불리는 베네치아의 동쪽 바다, 이탈리아 동쪽 바다를 여행하다가 갔던 베네치아 앞바다와 그때 마주했던 티롤의 어떤 산 언덕에서의 초원, 바위 언덕, 그 모든 게 다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색채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풍경화를 그릴 때는요, 색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원근법의 표현을 잘 했었어요. 저 원경은 흐릿하게 처리하면서도 푸르른 색이 감돌게 하고, 중경은 약간 초록색으로 처리를 하고, 가장 가까운 근경은 붉은 계통이나 옐로우 계열로 칠을 해서 그 색의 변화만으로도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색 원근법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에 대한 표현과 이 자체가 자기가 여행했던 베네치아로 가던 그 길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어서 재밌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의 그 하고 많은 도시 중에 왜 그 사람은 베네치아를 갔을까요? 로마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피렌체는 안 갔을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뉘른베르크는 베네치아로 가는 교역로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었어요. 딴 데 가기 너무 위험하잖아요. 산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거기는 수시로 이탈리아 또는 뉘른베르크의 상인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독일어로 소통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놨고, 소세지를 구워서 파는 주막집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편의적인 이유에서 베네치아를 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의적인 목적만이 아닙니다. 베네치아 미술이 당시 이탈리아 미술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의 미술가들이 잘 못하던 걸 굉장히 잘했어요. 바로 색을 잘 다뤘었어요. 이런 그림들이 그 당시에 베네치아에서 나왔었어요. 아랍권에서부터 들어온 안료가 풍부했기 때문이에요. 이 조바니 벨리니라는 화가, 그리고 그 이후에 티치아노라든지 바로 이 색을 잘 다루는 화가들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베네치아에 가면 한 교회당 안에 이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은 성모와 성인들이라는 이름의 그림인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만 보시면 잘 느끼긴 어렵지만, 그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황금색의 온화한 느낌의 그 빛이 거의 이 그림에 있는 색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예배당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바로 그런 색감을 창조해냈던 게 조바니 벨리니라고 하는 화가였고요. 뒤로는 그분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가르침도 많이 받았고, 특히 베네치아에 있는 젊은 예술가들과의 이 커넥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던 게 1차, 2차 여행 때 이 조바니 벨리니의 역할이었었어요. 뉘른베르크에서 데생 솜씨가 굉장히 좋은 그가 온다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었고, 조바니 벨리니를 중심으로 그 젊은 예술가들이 모였을 때 듀로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 살살 이제 열을 올리는 거죠. 너는 북유럽 사람이라서 선은 잘 묘사할지 모르지만 아마 색채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나온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뒤로의 어떤 작품들을 다 보아도 이 작품에서처럼 베네치아에서 자기가 영향을 받은 베네치아의 색채를 이탈리아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은 없습니다. 그 색채 원근법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붉은색과 그리고 파란색의 그 보색의 대비라든지 여러 면에서 독일인들이 그렸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놓자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논쟁은 더 이상 뒤로를 대상으로는 절대로 이태리인들도 할 수가 없었어요. 뒤로의 자화상은 어디 있냐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게 뒤로예요. 뒤로는 자기의 모습을 그림 속에 굉장히 자주 그려놓거든요.
자기 자의식을 굉장히 많이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볼까요? 손에 뭐 이렇게 글씨가 또 써있죠. 뒤로 게르마누스라고 써놨어요. 독일에서 그린 그림에는 보통 뭐라고 쓰냐면 뉘른베르크의 뒤로 이렇게 쓸 때가 많은데 이제 무대가 유럽으로 바뀌었잖아. 게르마누스 뒤로래요. 자부심 쩔죠. 게르만 땅에서 이미 자기를 능가할 예술가가 없었다 이런 자부심을. 카메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자기 얼굴을 그림 속에 넣었던 많은 전통 예술가들은 이렇게 화면을 관객들을 직시하는 모습으로 많이들 그려넣긴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뒤로의 작품 하나를 또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뒤로의 작품의 수가 엄청 많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몇 작품 보다가 좀 중요한 작품 쳐낼 거 다 쳐내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작품만 좀 뽑아갔고요.